25년을 그림자처럼 헌신한 아내에게 돌아온 건 병든 친엄마를 돈 잡아먹는 노인네라 모욕하는 남편의 비수였습니다. 야, 박영애, 시어미가 죽어간다는데 어디서 돈을 빼돌려? 당장 수술비 내놔. 중환자실 앞 악다구니를 쓰는 시댁 식구들 앞에 아내는 녹음기를 켭니다. 거기선 한 달 전 남편이 친정엄마를 향해 뱉은 짐승 같은 폭언이 흘러나옵니다. 가족이라 이름으로 25년을 참아온 인내도 여기까지입니다. 친정엄마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았던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아내가 선포한 지엄한 심판. 단 한 달 만에 전세가 역전되어 시댁 식구들을 무릎 꿇린 통쾌한 임금보의 기록.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 하나가 떠올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는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인생이란 게 참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결국 제 자신을 찾게 되었는지 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된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였습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저도 참 지독하게 살았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서 남편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찌개 하나도 꼭 새로 끓여야 수저를 드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는 쳐다도 보지 않았죠. 그러면 저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멸치 육수를 내고 보글보글 된장을 끓여 남편 앞에 대령했습니다. 오늘 된장이 좀 짜네? 물 좀 더 붓지 그랬어? 그래요? 내 입맛엔 딱 맞던데. 내일은 신경 써서 더 삼삼하게 끓여낼게요. 그뿐인가요? 시댁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서 다 해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던 바보 같은 며느리였죠. 남편은 그런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친정 식구들 챙기는 건 눈치를 주면서도 자기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건 단 10원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친정엄마는 참 고우신 분이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저 하나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느라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신 분이죠. 내가 시집 가서 고생할까봐 명절마다 당신이 직접 만든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는 사위 눈치 보느라 현관문도 못 들어오고 가시던 분입니다. 영애야, 이거 사위 몰래 너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사위한테는 내가 왔다고 말하지 마. 바쁜 사람 신경 쓰게 해서 뭐하니? 엄마, 들어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가. 응? 남편도 금방 올 거야. 아니다. 나 시장에 일하러 가야 해. 너 시집 잘 살고 있는 거 봤으니 됐다. 얼른 들어가서 남편 저녁 준비해야지. 그렇게 엄마는 당신의 삶을 다 갈아 넣어 저를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낡은 구두 한 켤레로 10년을 버티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다짐했어요.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좋은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이 얼마나 큰 욕심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생활 25년 동안 저는 제 이름 박영애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로만 불렸죠. 제 취향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제 색깔을 지워나갔어요.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면 3박 4일을 기름 냄새에 절어 살면서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들어가서 좀 쉬세요. 뒷정리는 제가 다 할게요. 그래,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그릇들 이 나가지 않게 조심해서 닦고 남은 음식은 써놓지 마라. 우리 애는 데운 음식 안 좋아한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저는 제가 잘하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겠지. 가족이니까 서로 보듬어주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 테니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그 헌신이 결국 제 등에 칼을 꽂는 부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유난히 햇살이 따스하고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뇌출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 길. 바람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든지 그때부터 제 평화롭던 일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긴박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제 심장을 조여왔어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전신에 힘이 빠져 자꾸만 바닥으로 몸이 꺼지는 것 같았죠.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만 고령이신데다 출혈 부위가 좋지 않아요.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보셔야 하고 퇴원하시더라도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할 겁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살려만 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간병이든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엄마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강인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줄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노인이었죠.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니 병무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초기 수술비와 중환자실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재활치료비와 전문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니 대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그 3천만 원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형편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25년 동안 맞벌이하며 남편 뒷바라지하고 알뜰살뜰 모은 예금 통장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남편도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수술했어. 다행히 고비는 넘겼는데 앞으로가 문제네. 병원비랑 간병비까지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예금해둔 거 있잖아. 그거 좀 찾아서 써도 될까? 뭐? 얼마? 3천만 원?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25년 살면서 내가 친정에 큰돈 한 번 쓴 적 없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도와줘? 그게 도와달란 소리야? 내 피 같은 돈을 길바닥에 버리겠다는 거지.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수술을 해?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가시게 둬야지. 그게 자식의 도리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자연의 섭리라니. 우리 엄마가 나 어떻게 키웠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 승진했을 때 보약 지어주고 우리 애들 돌잔치 때 당신 체면 살려준다고 시장에서 밤새워 번 돈 다 내놓으신 분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3천만 원이면 우리 차를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애들 결혼 자금으로 써도 모자랄 판에 죽어가는 노인네한테 쏟아붓겠다고? 절대 안 돼. 내 허락 없이는 10원도 못 써. 남편의 눈빛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다정했던 적도 있던 남편이 돈 앞에서는 한치 없이 차갑고 계산적인 괴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는 저를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난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긁어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해주는 밥과 수발을 사랑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달라는 남편의 요구에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남편은 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 말 잊지 마. 통장에 손대기만 해봐. 바로 이혼 서류 들고 올 줄 알아. 남편이 나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무릎을 껴안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 생활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이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이죠. 엄마의 가쁜 숨소리와 남편의 차가운 폭언이 귓가에 맴돌며 제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경고를 뒤로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 순서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남편의 구두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도 남편인데 밤새 생각해보니 미안해서 찾아왔나 보다 싶어 내심 기대를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나타난 남편의 표정은 사과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당신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3천만 원은 절대 안 된다고. 여보, 여기까지 와서 꼭 그런 말을 해야 해?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엄마 깨어나시면 인사라도 드려. 인사는 무슨?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야, 박영애, 너 똑바로 들어. 장모님 저 상태로 깨어나셔도 평생 누워만 계실 텐데 그 수발을 누가 다 들어? 3천만 원? 그건 시작일 뿐이야. 나중에 기저귀값, 약값에 우리 집안 기둥뿌리 다 뽑을 작정이야? 집안 기둥뿌리?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가난했어? 우리 맞벌이 하면서 모은 돈 있잖아. 당신 술 마시고 골프 치는 돈은 안 아깝고 우리 엄마 목숨값은 아까워?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야, 냉정하게 생각해.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내 부모도 아니고 이미 갈 때 된 노인네한테 왜 내 생돈을 써야 하냐고. 주변에 있던 환자 가족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그 잔인한 말이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자가 제 어머니를 향해 던진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저는 수치심과 분노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못 들었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억울하면 내가 돈 벌어서 해.
내 통장에 1원이라도 손대면 그날로 끝인 줄 알아. 알았어?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도 않고 횡하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복도 한복판에 서서 멍하니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5년 동안 이어온 인연의 끈이, 그리고 남편을 향한 마지막 일말의 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로는커녕 첫마디부터 돈 얘기더군요. 예, 너는 친정엄마 병술발 하느라 시애미 밥 굶기는 게 당연하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내가 집안 돈을 다 빼돌리려고 한다고. 정신 차려라. 시댁이 우선이지.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에 돈을 퍼부어? 어머님, 저희 엄마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흥, 다 늙어서 병든 걸 누굴 탓해?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좋게 보내드려라. 그게 자식 도리야. 아무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도배 새로 해야 하니까 내려와서 짐이나 옮겨. 이것이 제가 25년 동안 목숨 지키려 했던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하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자기 집 도배 걱정뿐이었죠.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끼며 병원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닦아내며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당신들이 바라는 게 이거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돈만 아는 인간들. 내가 받은 이 수치심, 이 피눈물 그대로 돌려줄게. 기대해. 저는 그 길로 친정 오빠들에게 연락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엄마 병원비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모르게 차근차근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그 생돈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조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떠난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간호사들의 당혹한 눈빛이 화살처럼 제 온몸에 박혔죠. 25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건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란 뭔 상관? 이라는 짐승만도 못한 효요였습니다. 돈 3천만 원, 누군가에는 차 한 대 값이겠지만 저에게는 엄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남편의 협박대로 공동예금 통장은 이미 지급정지라도 해둔 건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저는 당장 수술 예치금을 낼 돈조차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제발 우리 엄마 치료만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보호자님, 저희도 안타깝지만 규정이 있어서요. 일단 오늘 중으로 일부라도 납부가 안 되면 재활병동 이동이 어렵습니다. 전화를 돌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들도 각자 살기 바빠 큰돈을 융통하기 어려웠고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병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예, 아까 전화 끊고 생각하니 괘씸하다. 내 친정일로 우리 아들 기운 빼지 마라. 그리고 이번 주말 도배할 때 쓸 간식 좀 넉넉히 준비해오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도배 간식 타령이라니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만약이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기대하면서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 상태가 안 좋대. 돈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도와줘. 나중에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꼭 갚을게. 야, 너 진짜 기머거리야? 내 돈은 안 된다고 했지. 갚긴 뭘 갚아. 내가 무슨 재주로 그 큰 돈을 벌어? 자꾸 전화질하면 나 진짜 이혼 서류 접수한다. 알았어? 귀찮게 하지 마. 뚝 하고 끊긴 통화음.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처절하게 고립된 느낌. 세상 천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지독한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텅 빈 병원 옥상에 올라가 빗물 섞인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저 인간들을 가족이라 믿고 내 전부를 바친 내가 죄인이야. 하지만 엄마,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어떻게든 살릴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 나한테 준 눈물만큼 피눈물 쏟게 할 거야. 저는 그 길로 친정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시장 상인회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엄마의 사정을 들은 상인회 분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셨고, 저는 제 명의로 된 작은 보험들을 해약하며 겨우 3천만 원을 마쳤습니다. 남편 몰래 한 이 고독한 싸움 끝에 엄마의 수술비는 해결되었지만 제 가슴 속에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 대신 차갑고 단단한 얼음 송곳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 뒤 엄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늘이 도우셨는지 아니면 벌을 내리셨는지 제 휴대폰으로 생각지도 못한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던 날, 저는 엄마의 마른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말씀이 어눌하셨지만 제 손을 꼭 쥐어주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셨죠. 그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속 얼어붙었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 내가 엄마 지킬 거야. 그리고 나 이제 바보처럼 안 살 거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병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죠. 한 달 동안 제 전화는 그렇게 냉정하게 씹던 사람이 웬일인지 1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겨놓았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하고도 비굴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영애야, 지금 어디야?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어머님이요? 도배하신다더니 왜요? 지금 그게 문제야? 심근경색이 이래. 골든타임 놓치면 큰일 난다고 난리야.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랑 입원비, 간병비까지 합치니까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대. 여보, 당신 예금통장 비밀번호 바꾼 거 그거 다시 알려줘. 아니, 당신이 지금 당장 와서 결제 좀 해줘. 한 달 전 제 어머니의 목숨값 3천만 원 앞에서는 죽든 말든 상관없다며 호효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자기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빈명 섞인 간청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초췌하지만 얼굴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빛나고 있었죠. 5천만 원? 여보, 우리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예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자연 섭리대로 갇히게 두는 게 자식 도리라고. 그건 장모님 때 얘기고 우리 엄마는 다르지.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내가 돼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일단 빨리 와. 카드 한도 조회해보고 모자라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해. 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그대로 시어머니가 이송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허겁지겁 달려가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응급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와 제 가방을 뒤지려 했고, 시누이들은 옆에서 언니, 지금 돈이 문제예요? 사람 살리고 봐야지 라며 뻔뻔한 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대지 마. 이 가방 안에 든 돈 내 피눈물로 모은 돈이야. 당신이 네 엄마라고 불렀던 그 엄마 목숨 구하고 남은 돈이라고. 용혜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응? 어머니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대. 저는 남편의 비굴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유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고립감과 멸시를 이제는 당신들이 온몸으로 느낄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응급실 한복판에서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를 위한 첫마디를 준비했습니다. 응급실 앞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언니, 우리 엄마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돈이 문제야? 라며 저를 압박했죠. 한 달 전 제가 친정엄마 일로 울며 불며 매달릴 때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에 돈을 퍼붓냐며 독서를 내뱉던 그 입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은 그게 수표 뭉치라도 되는 양 눈을 반짝이며 손을 뻗었죠. 하지만 제가 꺼낸 건 돈이 아니라 한 달 전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제게 소리 지를 때 녹음했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고 이것 좀 들어보세요. 당신이 한 달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똑똑히 기억나게 해줄게.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남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내 부모도 아니고 이미 갈대된 노인네한테 왜 내 생돈을 써야 하냐고? 영애야, 그건... 왜?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워? 그때 당신이 그랬지? 갈대된 노인네한테 생돈 쓰는 거 아니라고. 자연의 섭리대로 가시게 두는 게 자식돌이라고. 언니, 지금 이 상황에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엄마는 심근경색이야.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아가씨, 아까 돈이 문제냐고 하셨죠? 그럼 아가씨가 내세요. 아가씨 적금 있잖아요. 왜 나한테 구걸해요? 아, 맞다. 아가씨 지난달에 시어머니랑 같이 도배 간식 타령할 때 우리 엄마는 병원비 없어서 재활병동도 못 가고 계셨어. 기억 안 나? 용이야, 제발 내가 무릎 꿇을게. 일단 결제부터 해줘, 응? 5천만 원 그거 당신 보험 해약한 돈이랑 예금 합치면 되잖아. 그 돈? 이미 우리 엄마 재활비용으로 다 결제했어. 1원도 안 남았어.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내 통장에 손대면 이혼 서류 들고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저는 가방에 진짜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팍 내던졌습니다. 당황해서 서류를 받아든 남편의 손이 덜덜 떨렸죠.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내 부모도 아닌데 내가 왜 생돈 5천만 원을 써? 당신 말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가시게 둬. 그게 당신이 가르쳐준 자식 둘이잖아.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자기 장모한테 저런 말을 했대. 세상에 천벌을 받지.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어머니 간병, 당신이 직접 해. 기저귀 갈고 욕창 닦아드리고 당신이 말한 그 지옥을 당신이 직접 맛봐야지. 난 이제 내 엄마 곁으로 갈 거야. 이혼 서류는 내일 당장 법원에서 보자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영애야 가지마 여보 하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바위덩이가 드디어 제 어깨에서 내려간 기분이었죠. 밖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묵은 때까지 씻어내주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병원 로비를 빠져나온 뒤 등 뒤에서 들려오던 남편의 비명 섞인 부름은 이내 비참한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그들을 위해 끓였던 국물보다 그날 제가 쏟았던 눈물이 더 뜨거웠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제를 거부하자 급하게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했던 그에게 선뜻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골든타임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수술을 받으셨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영애야, 문 좀 열어봐. 우리 엄마 저렇게 누워만 계시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간병인 비용 하루에 15만 원이래.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당신이 그랬잖아. 장모님 수발 누가 드냐고. 기저귀 값에 약값에 집안 기둥뿌리 뽑힐 거라고. 이제 당신이 그 기둥뿌리 뽑히는 거 구경할 차례야. 난 바쁘니까 내 변호사랑 얘기해. 시누이들도 가관이었죠. 평소엔 올케 언니가 최고라며 이빠른 소리를 하더니 막상 자기 엄마 병수발을 들어야 할 처지가 되자 서로 밀어가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간호사들에게 제발 올케 좀 설득해달라고 매달리는 추태까지 부렸다고 하더군요. 언니, 그래도 사람이 도리가 있지. 엄마가 저렇게 되셨는데 이혼이 입에서 나와? 당장 병원으로 와서 병간호 시작해. 아가씨, 도리요? 아가씨 오빠가 우리 엄마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할 때 그 도리는 어디가 있었나요? 난 이제 박영애로 살기로 했어요. 아가씨의 어머니 기저귀는 아가씨가 직접 가세요. 그게 진짜 자식 도리라면서요? 저는 남편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공동예금의 절반을 법적으로 당당히 분할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와 폭언, 그리고 유기죄까지. 가까운 방간을 증거로 제출해 위자료까지 톡톡히 챙겼죠. 남편은 결국 살던 집을 처분해 어머니 병원비와 제 위자료를 물어내야 했고 지금은 좁은 원룸에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며 매일같이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반면 제 친정엄마는 제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계세요.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산책하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애야, 고맙다. 내 딸 장하다. 이제 너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까지 씻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락은 처참했지만 동정심은 일절 생기지 않았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와닿을 줄이야.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은 하늘처럼 청명하기만 합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편의 그림자로 시댁의 무수리로 살았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박영애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모질게 했나?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사경을 헤맸을 때 죽든 말든 상관없다던 그 사람의 눈빛을 떠올리면 제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끝없이 지워가며 희생하고 계신가요?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내가 잘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바치는 헌신은 그저 만만한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해줘도 내줘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엄마의 힐체를 밀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남편이 앗아가려 했던 3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낸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간병으로 혹은 고약한 배우자나 시댁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어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과감히 잘라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이 비수 같은 말이 결국 그 사람의 가슴으로 되돌아갔듯 세상 모든 일에는 인간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만큼은 독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중한 내 사람들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엄마들이 따뜻한 죽을 끓이러 가보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밤만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정의로운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고 행복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